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받게 된 진단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시고 좀 더 그런 긴장된 마음을 풀고 여러분들의 수술 이후의 어떤 결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디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술에 대한 내용들은 발목 인대 파열 혹은 발목 인대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발목 인대 봉합을 하는 환자분에 대해서 이런 비디오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들 Modified Brostrom Operation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MBO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수술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진단, 그리고 저희들이 수술을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적응증, 그리고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하는가, 수술에 대한 합병증은 어떤 건가, 그리고 환자분이 타질환에 대한 확인들을 하고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발목 인대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실제 이렇게 발목을 삐는 거죠. 발목을 농구 좋아하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착지하면서 이렇게 발목을 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랜딩 인절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실제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발목 인대가 뚜둑, 찍,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경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이런 병력들을 가지는 경우가 저희들의 수술에 적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발목 인대 불안정성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그거죠. 분명히 발목 인대를 한 번 이상 다친 적, 끊어진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치고 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부종이 생기고 멍이 들기도 하고 하루 이틀에 낫진 않죠. 한 2, 3일 정도는 지나야지만 통증이 회복되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병력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발목을 막 흔들면 발목이 막 쩔렁쩔렁 앞으로 빠져나오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외래에서 제가 이 검사들을 다 아마 당하셨을 거죠. 그래서 이 발목이 아마 발목 속에서 빠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계적 불안정성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불안정한 거죠.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기에 내가 다쳤고 삘 느낌이 있지만 진짜로 빠지는 것들, 발목이 빠지는 이것들을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수술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발목을 삐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실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들어가서 수술 인대를 봉합하고 하는 것들은 진짜 빠지는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발목 인대 불안정성은 기계적이 아니라 기능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냥 인대는 사실은 헐겁지가 않아요. 그냥 단지 내가 삐는 느낌들이 있고 근육이 약해가지고 삐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적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이 첫 번째 목표가 되고 내가 삐지 않게 하는 느낌들을 없애는 것, 밸런스 운동들이라든지 근력 강화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치료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는 이 기계적 불안정성, 실제 불안정성들을 없애는 겁니다. 발목이 빠지는 것들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수술이지 내가 삘 것 같은 느낌을 없애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은 반입니다. 이 기계적 불안정성들을 없애만 주는 게 수술이고 삘 것 같은 느낌, 내가 근육이 약한 거,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수술 이후에 재활이 꼭 병용돼서 따라가줘야지만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적 불안정성은 외래에서 이런 스트레스 피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목이 꺾이는 이런 각도들, 앞으로 발목이 빠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검사해서 저희들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방사선 검사들은 항상 동일하게 나오지 않죠. 각도라든지 찍는 상태, 환자분들이 어떤 발이 아픈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발을 흔들어 봐서 환자분들이 발목이 빠지는 느낌들, 실제 그 흔들거림, 덜렁거림을 느낀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기계적 불안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의가 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진짜 발목을 삐어가지고 인대가 끊어진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학적 검사에서 발목이 진짜 덜컹거리는 이런 기계적 불안정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수술하게 될 때는 이런 불안정성들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고 6개월에 삐끗삐끗하는 이런 단순 염자, 단순 삐끗거리는 것들이 2회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동반되거나 부종이 동반되거나 저희들이 아마 수술하기 전에 설문지 아마 조사했을 텐데 그 설문지 조사에서
약 25% 정도의 기능이 감소가 된 것들이 사실은 수술에 정확한 적응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제가 수술하자고 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수술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 다시 삐면 연골을 다치거나 추가적인 수상이 돼서 이후에 더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들으셨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과 아까 기계적 불안정성, 인대 파열이 수술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우리가 코퍼스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사실 관절염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이런 증상이 적은 경우에도 불안정성들을 수술하려고 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무증상 코퍼들은 아직까지 수술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있고, 재활 치료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정책 한 번 더 정리하면, 인대 파열 병력,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발목을 삐끗거림, 실제 기능 정수의 25% 이상의 감소가 발목 인대 수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만성, 급성 모두 통합한 얘기들이고, 사실 급성 인대 파열, 내가 인대가 파열돼서 저한테 한 1, 2주 이내에 온 환자들을 수술할 건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사들, 많은 분들이 급성 파열은 수술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급성 파열에도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들은 사실 재활을 해보고 만성으로 갔을 경우 한 20-30% 사실 만성으로 가게 되죠. 만성으로 갔을 경우에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불량하지 않고 좋기 때문에 그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 사실은 젊고 굉장히 액티브한 환자들, 운동선수 같은 경우들, 이번 시즌에 다쳤지만 다음 시즌에 바로 복귀해야 되고, 최대한 빠른 우리가 리턴 투 플레이,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경비관 인대 파열을 동반한 경우, 경비관 인대 파열은 만성으로 가버리면 발목 인대 파열과 다르게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이후에 만성 불안정성을 나는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20%든 30% 확률이든 난 그런 게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큐트 크로닉이라고 해서 평소에도 계속 다치던 환자분이에요. 계속 다치는데 이번에 하필 또 다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 너무 sick and tired,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급성 파열이지만 수술을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게 관절염으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죠? 사실 젊을 때는 증상이 좀 적습니다. 보통 근육들이 잘 잡아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근력이 빠지게 되고 잦은 접질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발목 관절염은 무릎이나 고관절과 다르게 굉장히 빠른 시기에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관절염은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관절 틈이 좁아져서 실제로 연골이 닳아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10년, 20년 이내에 관절염으로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51세에서 58세 가량으로 이렇게 굉장히 타 관절에 비해서 빨리 관절염으로 가게 되고, 보통 이런 발목 불안정성, 기계적 불안정성을 정확하게 진단받으셨다면 20년 뒤에 관절염으로 갈 확률은 영상의학적으로는 13에서 한 48% 정도, 실제 관절경에서 봤을 때 연골이 다른 경우는 21에서 95%까지 관절염으로 간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는 저희들이 잘라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냥 뒀을 때 30% 이상에서 관절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수술 이후에 가능한 치료 방법이 없냐, 이런 것도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석고고정, 보조기, 운동재활,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프롤로 주사, 이런 것들이 뭐 다 수술 이후에 가능한 방법들이죠. 근데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비디오를 계속 보고 계신다면 이런 지금까지 시행했던 비수술 치료가 사실은 실패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의 실패가 사실은 수술의 또 일부의 적응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수술을 이제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저희 수술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무균 청정 수술실을 3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방 모두 다 굉장히 클린룸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뭐 초음파라든지 뭐 이런 특수 장비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고요. 수술방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뭐 허리 수술이라든지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구들이 다 신설 장비이고 굉장히 신형들의 장비라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한 수술을 위한 안전하고 좋은 시설을 갖췄다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수술을 하면 이제 뭐 제가 이제 당연히 수술 집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할 때 저만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저 수술을 도와주려면 여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스크럽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렇죠. 마취과 간호사도 필요하고 마취과 의사선생님도 필요하고 수술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서큘레이팅 간호사도 필요하고 제 수술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참관하는 저희 펠로우 선생님들도 참관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병원의 철학이지만 제 오퍼레이터가 직접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하는 것들은 저희 병원의 원칙이니까 혹시나 다른 생각들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MBP라고 해서 모디파이드 브로스롬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요 그림이 그 해밀턴 쌤이 이야기하셨던 굉장히 올드 저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발목인대, 여기 정거비인대랑 여기 종비인대를 봉합하게 되고 이 봉합을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모디피케이션, 수술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추가를 한 거죠. 바꿨다기보다는 여기 우리가 이제 신전지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봉합하는 골드 모디파이드 브로스롬 오퍼레이션이 사실은 초기에 나와서 이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목인대를 늘어난 인대를 혹은 약간 퀄리티, 질이 조금 떨어지는 인대를 사실 우리가 꼬매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완전히 자기 인대의 장력과 동일하게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카데버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해보면 수술 직후에 사실 그 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 수술의 어떤 조금씩의 변화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수술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관절경도 주로 보게 됩니다. 이제 보통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해야 되죠. 연골 손상, 골편, 골극, 그리고 관절 내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MRI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놓칠까 걱정이 되는 경우, 아까 제가 좀 얘기 드렸을 겁니다. 경비관인데 파일이나 염자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관절경을 보면 여기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 경비관인데 파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서는 수술이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1.5T 테슬라 MRI를 찍으면 관절 내 병변을 놓치는 경우들이 3.0 테슬라 MRI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 MRI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는 병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사실은 실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의 변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꼭 한 군데 찢어지란 법 없죠. 다양한 위치가 끊어지고 끊어진 위치의 위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정거비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종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뭐 뼈 쪽이 끊어지거나 뼈 조각을 가지거나 아주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MRI로 수술 전에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 실로만 봉합을 했다면 최근에는 봉합 나사라고 하는 이런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뼈 부착부의 고정이 편리하고 좀 더 시큐어하고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런 앵커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실 같은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고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식들을 좀 드리면 이제 세종 스포츠 버전입니다. 약간 모디피케이션이 또 된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 정거비인대, 종비인대입니다. 조금 더 이제 늘어나게 그려야 되겠죠. 이제 만성적이라면. 보통은 이 두 인대를 둘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여기 인대가 닿는 면들의 뼈를 우리가 이제 조금 잘라가지고 피가 잘 나올 수 있는 캔슬러스 포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인대라든지 조직들이 훨씬 더 잘 붙게 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앵커라고 하는 것들이 박히게 될 위치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실이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 앵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 개를 고정을 합니다. 하나는 종비인대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정거비인대를 위한 거죠. 그래서 종비인대를 이렇게 실로 묶어 가지고 요거를
뼈에다가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굉장히 뼈에다가 딱 고정되면 일반 봉합사로 봉합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그 두 번째는 정겁인대를 단축시켜서 또 역시나 실로 이렇게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겁인대, 종비인대가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장력을 가지고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뼈를 발라놓은 위치에 한 면을 적절하게 탁 붙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조금 남아있던 조직들을 이렇게 당겨 와가지고 한 번 더 봉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더블 로우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중 봉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면 그 인대들이 아까 뼈의 부착부에 만들어 놓은 곳에 면적이 넓게 가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치유에 효과적이죠. 그리고 역시나 남아있던 이 신전지대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당겨 가지고 재봉합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들의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 전후에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인대가 조금 웨이브하죠. 이렇게 쭉 능청능청합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MRI를 찍어보면 이게 좀 더 타이트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종비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비인대도 저희들이 종비인대 뷰 MRI를 찍으면 이렇게 웨이브하고 이렇게 거의 90도에 가까운 형태로 나와 있고 이 비골근이 이렇게 막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골근 바깥쪽이 아프고 찝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비인대를 정확하게 봉합을 하면 이렇게 보통 이 각도가 45도 이내로 들어오면서 비골근이 비골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게 만드는 이런 형태들의 수술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관절경 수술, 관절경 인대 봉합 수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관절경 인대 봉합 수술은 정겁인대 하나만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종비인대를 사실 같이 물어서 당길 수는 있지만 실제 직접적으로 당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친 정겁인대, 종비인대들은 헐렁헐렁하지가 않거든요. 그 종비인대들 다친 부분들은 막 뭐 떡이졌다, 섬유화가 돼서 우리가 어드이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른 조직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방내하지 않으면 당겨져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종비인대의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개방성으로 종비인대를 봉합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수술 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입니다. 발목인대를 사실 봉합하고 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 사실 합병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인대 재파열이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술 시 봉합이 부족해서 기술적으로 발생한 합병증 재염자는 사실 1%에 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다시 운동하거나 다시 발목을 삐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사고에 의해서 어떤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15%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발생하는 것들은 수술 후에 신경 증상이 뭐 발등이 좀 찌릿찌릿거림 같은 것들이 한 5% 정도 있을 수가 있고 역시나 오래가는 부종, 그 다음에 관절이 좀 구축이 된다든지 우리가 아까 박는 앵커 같은 것들이 파손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뼈가 너무 튼튼한 환자들은 그거 받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한 5% 이내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이제 1% 이내 합병증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들이죠. 뭐 쇼크가 일어난다든지 마취할 때 수술 중 혈관이나 신경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좀 오래 누워 있어 가지고 침대 생활을 하면서 그 정맥이 막혀 가지고 막히는 신부정맥 혈전증, 그 다음에 뭐 색전증이라든지 신부전, 간부전, 신경경색, 협심증 뭐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것들은 약간 보험약관 같은 것들이죠. 사실 이게 거의 발생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수술하고 구획증후군이라든지 수술 후에 세균 감염이 생긴다든지 CRPS라고 해서 통증 증후군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1% 이내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즉시 저희들이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를 하고 3차 병원 같은 큰 병원으로 저희들이 빠르게 이송을 하는 방식들의 치료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수술을 하면 발목인대 봉합 수술을 하면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죠. 이경대 교수님이랑 저희들이랑 11년 추시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상에서는 93%의 선수가 원래 자기 이전의 스포츠로 복귀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인대 봉합술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결과가 좋은 수술이죠. 수술 후 주의사항입니다. 수술 주의사항 이제 저희들 언제 걸을 수 있습니까?
기부스해야 돼요? 반기부스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동방변변이 없는 발목인대 봉합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후 통증이 없어지면 부목고정, 석고정 상태에서 체중 부하를 바로 허용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걸어도 됩니다. 이제 보통은 3, 4일은 상당한 통증이 있죠. 보통 하루가 제법 있고 무통으로 한 2, 3일 되고 한 3일 정도에 퇴원하게 되는데, 퇴원하게 될 때는 먹는 약 정도로만 통증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에 보행이 보통 가능하게 되고, 근데 이제 보행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발목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허용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우리가 단지 실로 봉합을 해놓은 건데 막 움직이면 이런 것들이 터지거나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발목 위로 10도, 아래로 20도 정도의 발목 가동 범위 내에서는 그럴 위험성이 아주 적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술하고 통증이 없으면 바로 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혹은 4주 이내에서 반깁스다, 발목을 살짝 고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걷는 것들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있죠. 보통 제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면 2주 퇴원하게 되면 2주째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실밥 제거하기 위해 오는데, 그때까지는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깁스, 반깁스 2주에 4주 할 수 있고요. 보통 그 이후부터 4주에서 8주 정도까지 이런 보조기 같은 것들을 채워서 저희들이 걸리게 하고 재활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보통 간호사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환자분의 몸 상태에 대해서 고혈압, 간염, 당뇨병, 간기능, 갑상선, 혈액응고장애, 부종맥, 약물 부작용, 천식, 특이 체질, 기타 심폐기능 이상, 현재가 감기가 걸려 있느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환자분들 위해 가장 적절한 항생제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마취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수술의 마취는 저희들이 척추 마취와 대퇴신경 차단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여기 병원에 와가지고 전신 마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지 부분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단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제 우선 관절경이 필요하고 경비관인대의 간격에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땐 저희들이 척추 마취를 합니다. 허리에 주사 한 대 맞으면 보통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단점은 갑작스런 체위 변화라든지 몸을 들게 되면 약물들이 이동을 해서 머리에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한 3일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가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수술 직후에 계속 누워 있으라고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죠. 두 번째는 대퇴신경 차단술입니다. 허벅지에다가 대퇴신경을 이제 주사를 하는 건데요. 보통 14시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 그동안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가 서서히 풀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도 서서히 아프니까 내가 참을만 하게 되죠. 그리고 수술 후 식사도 가능하고 체위 변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금의 단점이라면 수술 중에 만지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다는 거, 뭐 저희들이 재워주면 잘 모르긴 하지만 약간 느낄 수 있다는 거, 혹은 마취가 너무 오래 가서 24시간 가는 것들이 한 번씩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었고 이런 수술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것들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수술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거죠. 제가 이런 수술의 목적, 효과, 합병증, 후유증 같은 것들을 환자분들이 잘 고지를 드렸고, 환자분들은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강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아까 1% 이내 합병증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이 수술을 내가 동의하고 저한테 수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수술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에서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성실하게 환자분들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의학적 처치를 주치 판단에 일부를 위임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수술 중에 발생한 것들,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패턴들, 환자분들한테 더 좋을 것이라고 확신되는 이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아주 조그마한 시술들을 시행하고 환자분들의 예후를 좋게 만든다고 확신되는 것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한테 일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동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수술 내용에 일부가 변경, 일부가 범위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제 주치의가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주치의가 변경 가능 사유에 대해서 들었다. 사실 주치의가 변경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농담 삼아 우리 펠로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수술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심장마비가 생겼다, 그러면 그 수술을 열고 나갈 거냐, 끝까지 네가 마무리하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도의의 변경 과정들은 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또 건강해야 또 여러분들을 잘 치료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모든 걸 동의하면 환자분은 날짜와 이름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리고 서명들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뭐 전화번호는 요새는 뭐 수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저희들이 이후에 환자분들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1년 이후에 환자분들이 수술 받고 좋아진 상태 혹은 나빠진 상태들을 저희들이 사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니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시면 좋겠고, 좋은 내용들이라고 하면 추천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